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마주했던 결코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막 40대 초반에 접어들었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아니, 어쩌면 평생 동안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제 심장은 다시금 빠르게 뛰고 손은 차가워지며 그로 인해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마치 제 인생에서 버리고 싶은 쓰레기처럼 더 이상 나와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려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제가 겪은 경험이 어떻게 제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천천히 그리고 깊이 되새기고자 함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누군가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그 두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그로 인해 제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철없던 시절, 가슴 뛰는 첫사랑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시절의 순수함과 설렘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법이지요.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남녀공학을 다니셨던 분이라면 그 시절의 설렘과 두근거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실 거예요. 특히 여학생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멋진 남학생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제가 17살이었던 봄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던 그 해의 봄, 새롭게 시작된 학교 생활의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같은 중학교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낯설지 않은 얼굴들 덕분에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남녀공학이라는 특성 덕분에 남학생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지냈습니다. 그날도 체육복을 입고 친구들과 복도에서 장난을 치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복도의 바닥이 유난히 미끄러웠어요. 몇 번이나 발이 헛디딜 뻔하면서도 설마 넘어지겠어? 하고 가볍게 생각하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몸의 균형 상실로 인해 저는 그만 뒤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땅에 닿는 충격을 느껴야 했을 텐데 신기하게도 아프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부드러운 것 위에 누워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급히 뒤를 돌아보니 제 아래에는 한 남학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남학생은 넘어지면서 저를 받쳐주려 했던 것인지 제 아래에 함께 넘어져 있었고 그의 표정은 당황스러우면서도 어딘가 아련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며 일어나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그 남학생의 얼굴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남학생이 저보다 2학년 위인 선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뛰어다니느라 오늘따라 바닥이 많이 미끄럽네. 누가 바닥을 너무 열심히 닦았나 봐. 이 정도면 개미도 미끄러지겠어. 얼른 들어가. 종 쳤어. 다음부터는 천천히 다녀. 정말 죄송합니다. 그 선배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큰 키, 넓은 어깨, 그리고 하얀 피부까지. 그 모습은 제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매일매일 그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니 언젠가 한 번쯤 마주칠 수 있겠지 하고 내심 기대했지만 흔히들 말하듯 우연히 만나길 바라는 마음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지요. 17살 사춘기 소녀였던 제 마음은 설레임으로 가득 찼지만
그 이후로도 남편을 다시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흐르고 1학년 학생들에게 동아리를 선택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동아리의 종류가 너무 많아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제 마음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워 두리번거리던 그 순간 누군가 제게 조용히 동아리 홍보 포스터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손의 주인을 향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포스터를 건네준 사람은 다름 아닌 제가 그토록 우연히 만나기를 기다렸던 바로 그 남편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내? 동아리 고르고 있어? 네. 그렇네요. 우리 봉사 동아리에 들어올래? 내가 여기 동아리 부장이야. 매달 보육원이나 동물보호센터 같은 곳으로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어.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남편이 있는 봉사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편을 자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봉사활동 자체에 점점 더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다니며 가장 좋았던 것은 남편의 다양한 모습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사람들과의 교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면서 저의 마음은 점점 더 그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물보호센터에 봉사하러 가는 날에는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남편을 보고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따뜻한 마음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강아지들을 쓰다듬으며 진심으로 그들과 교감을 나누었고 강아지들도 그런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듯 했습니다. 또 보육원에 봉사하러 가면 어린아이들이 남편을 보자마자 두 팔을 벌리며 달려와 안기고 그의 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오빠 보고 싶었어. 형아, 우리랑 술래잡기 하자. 라며 그에게 친근하게 다가왔고 남편은 아이들과 축구도 하고 인형놀이도 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특별하고 소중했습니다. 저와는 달리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며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남편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제 시선은 점점 더 애틋해졌고 그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에 매번 감동하곤 했습니다. 동아리에서 친해진 3학년 언니가 남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참 신기해. 노는 애들이랑도 잘 어울리면서도 선을 잘 지키고 공부도 잘하고 마음씨도 따뜻하고 너희 중에 민재 좋아하는 애들 없어?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 없지? 신입생 여자애들 중에 꼭 한두 명은 민재한테 첫눈에 반했다면서 반까지 찾아오곤 하거든. 물론 올해도 그런 애가 한 명 있었지만. 그런데 민재한테 마음 주지 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거든. 내가 중학교 동창이라서 다 알아.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난 이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제 첫사랑, 아니 짝사랑은 그렇게 끝이 났고 가슴속에 품었던 따뜻한 감정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그를 좋아하는 마음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식을 듣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고 저도 학업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입시에 매진했고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공부에 몰두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 원무과에 취업했을 때쯤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정말이지 모든 것이 꼬이는 날이었습니다. 알람을 듣지 못해 늦잠을 자버렸고 정신없이 일어나서 머리도 대충 감고 옷도 허둥지둥 입은 채로 지하철역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심장이 두근거렸고 이마에 땀이 맺히는 걸 느끼며 간신히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필이면 지하철이 연착된다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니 플랫폼에는 출근이 늦어져 발을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와, 정말 큰일 났네. 이러다 지각하겠는데 어떡하지? 문자라도 남겨야 하나? 그렇게 초조해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뭔가 싶어서 옆을 돌아보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너, 문이 맞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우연이라도 마주친 적 없었던 첫사랑을 13년 만에, 그것도 지각 위기에 처한 날, 대충 감은 머리와 허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난 거죠.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할 줄 알았는데 서운했어. 사는 게 바빴지요 뭐.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하고 취업 준비하느라. 그나저나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러게. 그런데 이 시간에 지하철 타러 온 거 보니 출근길이네. 직장은 어디야? 아, 저 동대문 쪽 병원 원무과에서 일해요. 동대문? 나도 동대문에서 일해. 나 공무원이거든. 그쪽 동사무소에서 근무해. 내릴 때 같이 내리자. 13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공무원이 되어 저와 같은 동네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고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인연은 계속 이어지는 것일까요? 저희는 그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고, 그렇게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근무하고 퇴근 시간도 비슷했기 때문에 저희는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가볍게 저녁을 함께 먹기도 하고 힘든 날에는 작은 맥주집에서 맥주 한 잔을 하며 서로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거리감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레 말을 놓게 되었고 어느새 호칭도 선배에서 오빠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다정한 성격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고 저는 그 시절처럼 다시 설레는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감정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렘은 단순히 저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그의 눈빛과 미소에서 그리고 그가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저도 모르게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 저에게 다시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을 떠올리게 만들었고 마치 첫사랑의 두근거림을 다시 느끼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자주 만나며 함께 시간을 보낸 지 한 달 정도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0대 시절 그에게 품었던 감정이 다시금 되살아나면서 저는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저희는 30대에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알고 있어? 나 고등학생 때 오빠가 내 첫사랑이었어. 뭐라고?
내가 내 첫사랑이었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지? 그냥 첫사랑이라는 거였지. 그때 정희 언니가 말해줬어. 오빠가 오래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계속 좋아할 수 있겠어? 바로 마음을 접었고 멀리서 오빠가 행복하기만을 빌었어. 첫사랑은 원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런데 13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이루어지다니 나 첫사랑의 영감을 누리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은 자신이 내 첫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욱 나를 세심하게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물질적인 지원이나 값비싼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느껴졌죠.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일이 늦게 끝나서 피곤해 지쳐 있을 때면 언제나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어요. 그때마다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 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어떤 날에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다발을 사들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꽃다발을 보며 힘든 하루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와 사랑 덕분에 우리는 1년 단위하는 시간 동안 깊은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국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첫사랑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 인생의 반려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너무 긴장해서 걱정이 많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두 팔 벌려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와요. 우리 민재랑 고등학교 때 선후배라며? 네, 맞아요. 같은 동아리에서 친해졌어요. 둘이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겠네. 학교 졸업하고도 꾸준히 연락했던 거야? 아니요. 오빠가 졸업하자마자 바로 연락이 끊겼어요. 오빠도 대학 생활에 바빴을 테고 저도 공부하느라 바빴거든요. 그러다가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직장도 같은 동네라서 자주 만나게 됐죠. 아이고, 참 풋풋하고 예쁘네.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민재는 내 아들이지만 아직도 보면 아이 같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 그런 부분은 서로 잘 감싸주고 타이르면서 살아가야 해요. 혹시 속상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여자는 여자 마음을 제일 잘 아니까 내가 며느리 편에서 따끔하게 혼내줄 테니까요. 시댁 식구들과의 첫 만남은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냥 최고였어요. 그렇게 시댁에 먼저 들르고 난 뒤 이제는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도 남편을 소개할 날이 왔습니다. 저희 집은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문 닫는 시간에 맞춰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족발집으로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아버지는 남편을 보자마자 아주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인물이 훤칠하다더니 이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있다니 믿기지 않는구만. 어디 얼마나 잘났나 한번 보자. 장인어른께서 저보다 100배, 1000배 더 멋있으세요. 왕년에 영화배우 장공영 닮았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딱 보자마자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젊었을 때 장공영 닮았다는 소리 지겹게 들었지. 자네 보는 눈이 아주 탁월해. 그나저나 공무원이라며? 공무원이 최고지. 우리 딸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 우리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희만 행복하게 잘 살면 돼. 그 후
저희는 3결례까지 무사히 마치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서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는 저녁에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며 음식을 시켜 먹고 집에서 술 한잔하는 그 삶,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저희의 소소한 행복 중 하나였습니다. 여보,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 그런데도 애는 많이 안 낳는 추세니까 우리 아들, 딸 많이 낳아서 행복하고 넉넉하게 살자. 우리 집도 3남매인데 셋 이상 낳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당신이 힘들까 봐 말도 못 꺼냈어. 하지만 요즘은 아이 많이 낳으면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니까 우리 천천히 예쁘게 잘 키워보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많은 아이들을 낳고 100살까지 건강하게 오순도순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가정은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었죠. 비록 양가 집안이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았고 저희가 매달 몇백만 원씩 버는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행복들을 모아가며 필요한 만큼만 쓰고 아낄 것은 철저히 아끼면서 저축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희의 소박한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살면서 저는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취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바로 야구를 보러 가는 것이었죠. 사실 저는 스포츠 자체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경기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응원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는 두산 베어스의 열렬한 팬이었고 유니폼까지 사서 입을 정도로 팀에 대한 애정이 깊었어요. 남편이 워낙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 저도 호기심에 몇 번 따라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함께 치킨을 먹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남편과 함께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시간이 점점 즐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남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따라갔던 야구장이었지만 이내 그곳에서의 응원이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되어갔습니다. 야구 경기장에서 응원가를 함께 부르며 환호할 때 일상의 피로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야구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고 이제는 제가 먼저 남편에게 오늘 야구 보러 갈까 하고 묻게 되었죠. 스포츠를 통해서도 남편과 더 가까워지고 서로의 즐거움을 공유하게 된 것은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보, 이 응원가 따라 해봐. 최강 두산 승리하라. 다 이렇게 외치는 거야. 빨리 따라 해봐. 남편과 함께 응원을 하며 야구를 즐기니 저도 야구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유니폼도 사고 갈 때마다 승리를 기원하며 응원하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도 잘했지만 저희 부모님께도 정말 잘 챙겨주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을 복덩이라며 좋아하셨습니다. 이 서방 같은 복덩이가 없어 며칠 전에 손님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족발 먹었는데 족발 써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르는 것까지 도와주더니 나중엔 앞치마에 용돈까지 넣어주고 갔더라니까. 정말 이 서방이 그랬어? 그래, 아주 예쁜 것만 골라서 하는구만. 요즘 이 서방 덕분에 가게 손님이 많아졌어. 정말 또 손님들 몰려오니 이만 끊자.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도 잘해주는 만큼 저도 시댁의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항상 시댁에 갈 준비를 하며 마음가짐을 다잡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면 어머니께서는 늘 저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가득한 부엌에서 어머니와 함께 전을 부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함께 모여 차례를 지내고 나면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 늦게까지 남은 수육과 전, 튀김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각종 전이 가득 담긴 접시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육, 그리고 달콤한 막걸리가 한상 가득 차려져 있었지요. 막걸리 한 잔을 곁들여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댁 식구들과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명절의 밤을 즐기던 중 신우이는 제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다정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시댁에 붙어 있으면서 가족들과 같이 술 마시자고 먼저 나서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오빠는 연니한테 잘해야 돼. 아주 업고 다녀야 해.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줘야 돼. 막내 말이 맞아. 내 친구들도 며느리랑 싸우느라 고생하는데 우리 집 며느리처럼 순한 애는 없어. 정말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살아야 해. 알았어요. 우리 집 여자들 무서워서라도 내다 절대 함부로 못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시댁과의 관계도 좋고 친정 부모님과도 잘 지내며 부부 사이도 원만해서 정말 빠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은 점점 간절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며 마음의 무게가 커져갔습니다.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아이는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고 낙담하기 시작했어요. 주위 사람들은 쉽게 임신 소식을 전해오곤 했지만 저는 매번 허탈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늘 다정하게 제 곁을 지켜주었고 따뜻한 말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보, 다른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아이는 그렇게 쉽게 찾아오는 존재가 아니래.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보자. 우리에게도 언젠가 좋은 소식이 올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며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 집들이를 명목으로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전날 미리 이 사실을 말해 주었기에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나른 정성을 담아 음식을 준비했죠. 저녁이 되자 남편과 남편의 동료 3명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여기는 오리 계장님. 그리고 여기는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손윤경 씨랑 최인혁 씨. 안녕하세요. 형수님, 저희가 괜히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유, 별 말씀을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중 유일한 여자였던 윤경 씨는 음식을 준비하는 제 옆으로 다가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나르기 힘드실 텐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어머, 아니에요. 손님이시잖아요. 저기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저 이런 거 잘해요. 그런데 제가 호칭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에이,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요. 그럼 언니라고 부를게요. 언니, 수저랑 젓가락 좀 주세요. 이것부터 제가 세팅해 놓을게요. 그렇게 제가 만든 닭볶음탕, 새우구이와 월남쌈 등 정성을 담아 만든 집들이 음식으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제가 만든 음식을 한 입씩 먹어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윤경 씨는 닭볶음탕을 한 입 먹어보더니 오묘한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솔직히 이건 언니가 만드신 거 아니죠? 밖에서 사오신 거죠? 그죠? 네. 아니에요. 이것도 집에서 제가 다 직접 만든 거예요. 친정엄마가 알려주신 레시피 따라 만들었는데 왜 그래요? 맛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님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요. 제가 닭볶음탕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언니, 저 다음에 이것도 해주실 거죠? 순간 다음에라는 말이 귀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해달라는 건 우리 집에 또 오겠다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윤경 씨는 같은 여자가 보기에도 참 밝았고 분위기를 잘 띄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주인님 집들이 기념으로 짠해요. 짠. 언니도 같이 짠해요. 에이, 저는 괜찮아요. 같은 직장 사람도 아닌데 제가 끼면 되나요? 언니, 이러시면 저 섭섭해요. 얼른 오세요. 그래 여보, 얼른 와, 같이 짠하자. 윤경 씨가 참 밝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3달 남짓한 시간이 흐른 후에 제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학교 동창인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결혼식 도와줬고 연락도 하는 사이였지만 전화를 한 적은 없었기에 무슨 일이 있나 싶은 생각에 곧바로 전화를 받았지요. 소영아, 웬일이야? 내가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은희야, 나 오늘 경기 있는 날이라서 야구장에 왔거든? 근데 내가 모르는 게 있나 싶어서 전화했어. 뭐길래 그래? 너 혹시 이혼했니? 야,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뭔 이혼? 나 여기서 내 남편 봤어. 내 남편을 야구장에서 봤다고? 오늘 회식 있다고 하던데? 지금 문자로 사진 한 장 보냈으니까 봐봐. 이거 내 남편 맞지?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사진 속엔 저와 함께 야구장에 갈 때마다 입었던 유니폼을 입고 어떤 여자와 마치 부부처럼 어깨동무를 하면서 아주 신나게 떠들고 있는 남편이 있었어요. 은희야, 내가 친구로서 진지하게 말하는데 저거 누가 봐도 애인이야. 눈 뜨고 코 베이지 말고 제대로 알아봐. 알겠지? 고마워, 소연아.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한번 그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의 모습이 너무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거짓이기를 바라는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보고 있는 동안 점점 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지 차갑게 현실을 마주한 순간 제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남편을 얼마나 믿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깨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그제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저를 얼마나 치밀하게 속여왔던 걸까요?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남편의 말과 행동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사진 속의 남편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보자마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저희 집에 자주 들러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밝게 인사했던 윤경 씨였습니다. 세상에, 저희 집 식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하하호호 웃으며 이야기 나누었던 그 여자가 남편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동안 그녀의 웃음과 친절함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거짓된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실에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을 다잡고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절대 티내지 않기로 말이죠. 밤 11시 무렵 남편은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집에 들어선 남편의 모습에 저는 어떻게든 제 감정을 숨기고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켰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제 마음속의 고통과 분노를 감춘 채 저는 남편을 향해 방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왔네. 술도 많이 안 마신 것 같고. 아, 오늘 컨디션이 좀 별로더라고. 그래서 그냥 맥주 한잔하고 안주만 잔뜩 집어먹고 왔어. 그랬구나. 그래, 오늘 회식은 어땠어? 즐거웠어? 동사무소 직원들끼리 한 회식이 뭐 별거 있겠어? 그냥 술 마시면서 업무 얘기하고 앞으로 민원 처리는 어떻게 해야 더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회의하면서. 그렇게 술 한 잔씩들 하고 그러는 거지 뭐. 술 마시면서도 업무 얘기를 나눌 정도란 말이야? 다들 직업의식이 대단한데? 술 마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인력이 없어서 고민이야 요즘. 그렇구나. 근데 여보, 그 전에 왜 우리 집에 왔던 윤경 씨는 자 있어? 윤경 씨? 잘 다니고 있지. 근데 갑자기 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나한테 되게 싹싹하고 당신이랑도 친해 보였잖아. 잘 지내나 싶어서 물어본 거야. 윤경 씨가 성격이 좀 좁긴 하지? 근데 아무리 봐도 내 스타일은 아니야. 누가 윤경 씨가 당신 스타일이냐고 물어봤어? 난 그런 적 없는데 왜 혼자 난리야?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지. 남편은 그러고 나서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황급히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뒤를 바라보며 저는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고 당장이라도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사진 한 장만으로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명백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분노를 꼭 누르며 남편에게 아무런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애청자로서 여기 올라오는 다양한 사연들을 자주 들으며 공감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비슷한 사연을 들을 때마다 그저 남의 일로만 여겼던 제가 이제는 직접 그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될 줄은 정말로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도 사연 속 주인공들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연들을 들으면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심부름 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서 평점이 좋은 심부름 센터를 찾아보게 되었고 처음으로 그곳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 상황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의심도 없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직원분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렇게 의뢰해 주신 분들 보면 100명 중 99명 정도는 전부 바람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확실한 증거 잡아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틈틈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심부름 센터에 의뢰를 한 저는 그날 이후부터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역겨웠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나머지 홀로 술을 마시는 날들도 늘어갔죠.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놈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나 믿어도 돼. 내가 만약에 당신을 두고 바람 피잖아? 그럼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난 죽어도 당신뿐이니까. 그래, 알았어. 오늘 나 혼자 술 한잔하고 싶으니까 먼저 방에 들어가서 쉬어. 왜 혼자 마셔? 적적하게. 같이 마셔줄까? 아니,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렇게 저는 주방에 불만 하나 켜놓고 식탁에 앉아 안주도 없이 홀로 깡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속이 텅 빈 듯한 허전함과 분노가 뒤섞여 소주를 한 잔, 두 잔 마실 때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울분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손에 잔을 지지겠다고 말하는 남편을 떠올릴 때마다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심부름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날부터 11일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직원에게서 잠시 만나자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 그와 약속한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지만 결국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도착한 저는 직원으로부터 모든 증거가 담긴 사진들과 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한 장 한 장의 사진, 그리고 영상 속의 장면들이 저의 눈앞에 펼쳐질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역시나 남편은 저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이렇게 뒤에서 저를 배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의뢰를 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11일 동안 기다리면서도 내심 아니길 바랐지만 결국 그가 저를 배신하고 있었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11일 동안 남편은 제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더 치밀하게 행동했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하며 저를 속이려 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어머니께서 편찮으신 것 같으니 집에 좀 다녀와야겠다는 말을 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심스러운 마음에 짐을 챙기는 척하며 당연히 나도 같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에 순간적인 당황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할 말씀이 따로 있어서 가족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나눌 겸 나 혼자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니께서 서운해하시면 내가 잘 말씀드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당신과 결혼해서 이 가족의 일원이 된 사람이잖아. 지금 나를 며느리로만 여기고 따로 떼놓으려는 거야? 미안해, 여보. 진짜 가족끼리만 나눠야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야. 혹시 늦어질지도 모르니까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고 있어. 알겠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남편이 나갔던 그날, 그는 그 여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다녀온 것이었어요. 게다가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거짓말까지 치며 말이죠. 이후에 이어진 여러 사진 속에서 그들은 대낮에도 손을 잡고 점심을 먹고 다니며 온갖 부적절한 행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남편분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방은 같은 동사무소 직원으로 확인되었고요. 그런데 사모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산부인과를 자주 드나들더군요.
아마 아이가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를 드나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멈출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둘이서 숙박업소를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했는데 이제는 산부인과까지 가다니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나왔지만 그 순간 저는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곧바로 반차를 내고 두 사람을 제대로 망신 주기 위해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동사무소로 향하는 길 내내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나를 이렇게 철저히 배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들을 그냥 놔둘 수 없었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결심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사무소에 도착하자 저는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슴 속에 억누른 분노를 지그시 눌러 담으며 고요하게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를 보더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반갑게 인사하며 저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저는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태연하게 나를 맞이할 수 있는 그녀의 태도에 실소가 터져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전혀 죄책감 없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세요? 오빠 보러 오셨어요? 오빠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래 그 여자는 우리 남편을 주임님이라고 불렀는데 본인들도 모르게 호칭에 착각한 것이죠. 그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얼굴이 굳어가는 모습이 너무 우스웠습니다. 윤경 씨, 오랜만이네. 그런데 언제부터 내 남편이 윤경 씨 오빠가 됐어? 여긴 위계질서 같은 건 아예 없는 모양이지? 이러다 계장님한테도 오빠라고 부르겠네? 아니에요. 그냥 같이 일하면서 친해지다 보니 그렇게 부른 건데 제가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실수. 그럼 이것도 실수라고 말해보지 그래? 저는 화가 나서 가져온 사진들을 그 자리에서 던져버렸습니다. 사진들은 멀리까지 흩어졌고 동사무소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을 보러 온 사람들까지 모두 그 사진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멍하니 저를 바라보는 여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친한 오빠 동생? 내가 친한 오빠랑 새벽같이 숙박업소에 들락거리냐? 친한 오빠랑 뽀뽀도 하나 보지? 넌 뭐 외국에서 살다 왔니? 그래서 유부남이랑 스스럼 없이 애정 행각을 벌이고 다니는 거야? 아니면 유부남 꽃이라고 누가 가르쳐 줬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개인적인 문제는 나가서 해결하세요. 동사무소는 민원 처리해 주는 곳 아닌가요? 저도 여기 직원인 손윤경과 제 남편 이민재 주임이 바람이 나서 숙박업소에 드나들고 애정 행각을 벌이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람을 피워도 되는 겁니까? 이게 맞는 일인가요? 그 순간 멀리서 남편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저기 불륜의 주인공이 오시네. 이민재 씨, 빨리 와. 당신이 주인공인데 이렇게 늦게 등장하면 어떡해? 모두가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듯 저를 피해 책상 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꼭 도망가는 쥐 같아서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완전 쥐가 따로 없네. 남자가 이래서야 어디 쓸모나 있겠어? 여보,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말자. 우리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면 해. 벌금 좀 물면 되지 뭐. 억울해서 나 혼자 속병 나는 것보단 벌금 몇백 내는 게 낫지 않아? 안 그래?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그때 손윤경이 달려와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언니, 여긴 직장이잖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래, 내 직장이겠지. 그래서 내 눈 피해서 둘이서 점심도 먹고 손깍지도 끼고 커피도 마시고 애정 행각은 다 버린 거 아니야? 난 여기 너희 직장이 아니라 너희 안방인 줄 알았다. 들킬 게 무섭지도 않니? 나였으면 벌벌 떨려서라도 못하겠더구나. 윤경아, 나도 너처럼 배짱 좋게 살았으면 지금쯤 자리 하나 차지했을지도 모르지. 여보, 그만해.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내가 그만하기 원하면 일단 둘 다 내 앞에 무릎 꿇어. 그런데 두 사람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지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 저는 두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무릎 안 꿇으면 나 내일부터 이 동사무소 문 여는 시간부터 마담 시간까지 여기서 죽치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매일같이 여기서 눈도장 찍을 거야. 대표 진상 민원인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르든 말든 그건 내네들 알바 아니지. 자, 어쩔래? 무릎 꿇을래? 아니면 매일 내가 찾아올까? 그제서야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손윤경도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며 손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비위게. 제발 그만해. 당신이 멈추기만 하면 나 바로 이 관계를 끝내고 다 정리할게. 언니, 진짜 죄송해요. 제가 오빠한테서 떨어질게요. 아니, 그냥 제가 회사를 관둘게요. 야, 너 저 인간에게 임신했잖아.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니? 아니, 이민재, 내가 말해봐. 얘 임신시켜놓고 나중에 성격 차이가 난다며 이혼하려고 했지? 솔직히 말해봐. 임신했어? 안 했어? 제가 이 말을 꺼내자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두 사람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과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남편이 직장 동료와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심지어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잠깐 시끄럽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간이 체감상 1시간은 되었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10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더러운 인간들의 추악한 행동을 밝히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인간들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인정한 모든 순간을 꼼꼼히 녹음해 증거로 남겨두었죠. 그들의 비열한 행태가 기록된 그 파일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 순간의 배신감이 다시금 떠올라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상간녀가 이미 임신 2개월째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죠.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시죠? 죄를 짓고 나면 절대 숨길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덕에 그 두 인간이 무슨 짓을 했는지 사진과 영상, 그리고 글로 인터넷에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그들의 불륜 행각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그 결과 두 사람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이유로 결국 파면되었고, 저는 그토록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정리하며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이 저를 압박했지만 결국 이혼이라는 선택이 제게는 해방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삼간녀에게는 위자료 소송을 걸어 법정에서 그들의 잘못을 확실히 밝혀내 4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분들이었던 시부모님께서는 아들을 잘못 키운 죄라며 저에게 눈물을 보이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셨고, 그 말씀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평소 말씀이 많지 않으셨지만 이 상황을 보며 사람을 믿지 못할 세상이 되었다는 한마디만 남기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깊은 실망감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어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웠지만 부모님은 그런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라리 더 마음 다치기 전에 끝낸 걸 다행으로 생각하자. 우리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부모 무엇보다 자식이 상처받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 직장도 그만두고 한동안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처음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과 우울함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생활도 무너져 내렸고 원래 56kg이었던 체중이 어느덧 70kg에 육박하게 됐어요. 밤낮이 뒤바뀌고 식욕도 통제할 수 없게 되면서 나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생활을 이어가던 중 우연히 옛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두 인간들, 나와 이혼한 뒤에 곧바로 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빨리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리려 한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낳을 계획으로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지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기막힌 웃음만이 나왔습니다. 이후로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이는 낳았는지에 대한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어요. 마치 그들의 존재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요. 하지만 그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도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에 있는 한 산부인과로 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직 후에는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고 새로운 취미 생활도 가지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면서 제 몸과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흘러보내며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건강해졌지만 사모님을 보면 아직도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평범한 일상을 살던 어느 여름날, 6월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던 그날도 평소처럼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병원에 접수를 하러 왔더군요. 저희 병원에 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렇다면 간단한 정보 작성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나서 고개를 들어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4년 전 저를 이혼하게 만들고 임신까지 했던 바로 그 상간녀였던 것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왔고 숨이 막힐 정도로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제 전 남편이 아닌 다른 새로운 남자였다는 사실이었죠. 그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그들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묘한 확신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에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들이 제 앞에서 행복해 보이려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겁고 동시에 비통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와 전 남편의 관계가 망가졌던 그 이유가 여전히 이 여자의 소나기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접수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대기실로 걸어갔고 저는 그들을 뒤따라가며 마음속에서 분노와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제 안에서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라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을 마주하니 정신이 아득해지고 마치 어둠 속에 빠져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섞인 채 그 여자를 향한 복수심과 동시에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상간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 기본검사 받으러 오신 거예요? 네, 전에 다니던 병원이 있었는데 원장 선생님이 바뀌면서 너무 불친절해져서요. 검색해보니 여기가 괜찮다고 하길래 여기로 왔어요. 사모님이 좋은 사람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친절을 바라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상간녀가 언성을 높이며 물었고 그 순간 저는 마스크를 천천히 벗으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상간녀의 얼굴이 급격히 하얗게 질리며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 그러니까 상간녀의 새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누구신데 저희 와이프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여기도 참 불친절하네요. 요즘 산부인과는 원래 다 이런가 보죠? 아, 남편분이셨군요. 죄송해요. 저는 또 상간남이라도 되는 줄 알았네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보, 여기 경원도 마음에 안 들어. 나가자. 야, 어딜 도망가려고? 왜 남이 쓰던 헌신발을 줍듯이 주워다 신어놓고서 마음에 안 드니까 버리려고? 지금 임신한 사람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거 신뢰 위반인 거 모르세요? 아, 저는 괜찮아요. 저 여자가 제 인생을 망쳤거든요. 4년 전에 내 남편에게 꼬리치고 임신해서 나를 이혼녀로 만든 상간녀예요. 그런데 넌 정말 대단하다. 나는 그 인간과 3년을 살아도 임신은 커녕 아기도 못 가졌는데 넌 벌써 2번이나 성공했네. 나라에서 상을 줘야겠어. 덕분에 나는 애 한 번 못 가져보고 이혼녀 꼬리표 달고 살고 있는데 말이야, 아이씨. 지금 저분이 하신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사실이야? 당신이 말 좀 해봐. 상간녀는 작은 목소리로 욕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푹 숙였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어 울부짖으며 절규하기 시작했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저도 할 만큼 했어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기도 했는데 제가 뭘 더 해야 돼요? 여기서 뭘 더 사죄해야 하냐고요?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저도 너무 괴로워요.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괴롭단 말이에요. 상간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발악을 했고 상간녀의 새 남편은 맥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소리 지르던 상간녀가 결국 혼자 병원을 나섰고 상간녀의 새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녀를 따라가지 않은 채 제게 많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아마도 제게 더 듣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들려줬고 상간녀를 고소했던 기록을 모두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 전남편의 아이를 가진 여자였어요. 그래서 멀쩡하던 우리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고 만약 그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쯤 4살 정도 된 아이를 키우고 있을 겁니다. 아이까지 있었다니 말도 안 돼.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고소장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날 밤 그 남편에게 연락처를 받아 자세한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문자로 전송해줬습니다. 고소장을 보내고 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상간녀와 그 남편은 재혼을 했지만 그 결혼 생활은 겨우 1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못했다고 해요. 처음에 그들이 결혼할 때 저는 그들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예측이 현실이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과 씁쓸함이 교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상간녀는 직장을 잃고 공무원 직위에서 박탈당한 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재취업도 못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이를 낳아서 양육비까지 감당해야 하니 그 둘은 매일같이 싸우기 일쑤였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결국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상간녀는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모든 책임을 피하려는 듯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녀는 신분 세탁을 한 뒤 처녀 행세를 하며 또 다른 남자를 속여 임신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그녀의 행동은 마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남편은 나중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깊이 감사하는 목소리로 말했죠. 문희님, 정말 감사합니다. 문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눈 뜨고 코 베었을 겁니다. 알아보니까 문희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이 다 맞더라고요. 4살짜리 아이도 있고 전 남편도 있었고 문희님 덕분에 저는 불지옥에 빠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뭐라도 살해를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저는 살해 같은 거 바라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내가 당했던 일을 똑같이 남들이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해 준 것뿐이에요. 이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고통이니 다른 사람이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보니 다행히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이미 5개월 정도 된 상태였고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신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조상님이 돕는 것이었죠. 그 후 다시 연락이 왔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많은 자문을 구하며 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계속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걸고
문자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절대로 2번 다시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제 아이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아이를 제 아이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키우지도 않을 겁니다. 냉정하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배신감이 커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미움으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거들떠보지 않을 겁니다. 그 남자의 단호한 말투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삼간녀는 평생을 미혼모로 살아갈 거라는 것을요. 그가 내린 결단은 그녀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고, 그 순간 저는 이 상황이 그의 말로 끝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부터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가슴에 항상 응어리가 맺힌 채로 살아왔었는데 그제서야 조금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끝나야만 했던 걸까 하는 생각에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그 잠깐의 유호, 잠깐의 쾌락을 이기지 못해 전 남편도 공무원이란 직업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걷게 됐죠. 한때는 안정적이었던 그의 삶이 이제는 혼란과 불행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가 겪어야 했던 그 모든 고통은 결국 그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한때는 그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 함께 꿈을 꾸었던 우리가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상간녀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게 되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파장을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상처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앞으로의 삶도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2사람 때문에 고통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쾌락과 욕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고 그 결과로 많은 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 중 한 명이었고요. 그들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저는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떠올리며 분노보다는 연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고통은 그들의 선택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연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히 과거의 아픈 기억을 나누고자 함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된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선택들이 단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순간적인 감정이나 욕망에 휩싸여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잘못된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크고 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의 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간통죄의 부활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법 이상의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하루하루가 희망과 축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삶의 매 순간이 소중하며 그 소중한 시간들이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평안하고 사랑으로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짧은 하루지만 그 안에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